예, 여러분 날씨가 엄청 덥네요. 지금 서울의 날씨는 영하래 32도 정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도 이제 에어컨을 좀 켜고 방송을 하게 되는데 어, 오늘 방송 스튜디오에는 또 제 마음속에 영웅이 한 분 더 나와 계십니다. 아, 일단 뭐 정식 시작하기 전에 김민석 의원이 이제 곧 도착할 거니까 아,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했거든요, 야구를. 소위 말하면 우리끼리 이제 선출 뭐 그래가지고 이 선수 출신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같은 건데 이제 이모경 의원은 어떤 감동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방송하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 저런 분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이제 그런 시선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덥다고 하니까 갑자기 덥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그 선수 출신인 것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부각돼야 돼서 뭐 1년 정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저는 경기도 광명에서 왔습니다. 이따가 소개 다 해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년 동안 해보니까요.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돼서 이제 그런 말들을 뭐 다 가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가장 힘든 직업이 국회의원 직업인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을 편하게 살았구나 공안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그 젊은 시절에 운동을 통해서 지옥훈련을 걸쳐서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 과정은 나한테 그냥 행복한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치인이 되어서부터 그 1년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또 경청하고 바삐 움직여야 되잖아요. 너무나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오히려 함께 그 세상 살아가는 것을 저 또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딱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한 가지를 제가 민원부터 시작해서 해결하면서 이것도 내 체질인가? 얼마 전에 그 초선 의원들 그 청와대 대통령 방문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모경 의원은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는데 체질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딱 변화를 시키니까 일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김민석 의원 오셨고요. 다른 일 보시다 오셔서 마스크 벗으셔도 되고요. 두 분 백신 아직 안 맞으셨죠? 네. 백신 좀 맞고 좀 하세요, 빨리 좀. 우리 다 맞았잖아 지금. 버려지는 백신이 없더라고. 아직 나이가 아니 나이 문제가 아니라 노쇼 해야 되는데 노쇼 놓치고 또 있는데 워낙 접종 맞고 나니까요. 러시여서 예를 들어 어디 그 확진자가 나온 가게에 만약에 내가 다녀갔다고 하면 그 시기에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들 그거 다 면제해 주거든요. 일단 그게 편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스탠바이.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225회 시즌2 더 프로젝트 30회 방송입니다. 더 많이 만나보고 더 많이 다퉈보고 더 많이 솔직해보는 시간. 정치는 재밌다. 정치 예능 지향방송 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몇 주 만에 김민석 고민 해결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나란 일 보시고 오셨죠? 네, 지금 보다가 달려와서 사실 중간에 끊고 죄송합니다. 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초선 같은 삼선 김민석 의원이셨고요. 자, 뭐 특별히 뭐 없어요? 지금 그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뭐 사실은 백신 접종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그 방역 관련한 분들하고 회의하다가 왔는데 원래 6월 말까지 1,300만 저희가 이제 예정이고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진행으로 봐서는 1,400만 그러니까 전 국민 25% 이상 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사실 휴가 가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안전하게 소규모로 나눠서 이렇게 가셔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여간
큰 차질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 자부심이 막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의 뭐 의료 인프라나 국가의 방역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오늘도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자를 보니까 2,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나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 더 고생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 갑 임오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명갑 국회의원 임오경 인사드립니다. 아유 이게 있어서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으로 만날지는 몰랐지만 전 개인적으로 결국에 이런 분들은 스포츠 행정가로 뭔가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IOC원이 된다거나 나중에 체육 관련한 장관이 된다거나 그런 분들이 결국 될 수밖에 없는 분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국회의원직에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그런 분이고 자 임오경 TV 여러분 방송 전에 임오경 TV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임오경 TV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몇 명쯤 되나요? 4,000명 조금 넘었네요. 오늘 10,000명은 만듭시다. 이게 보니까 우리 정치 최고의 순간 임오경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저한테 오늘 왜 여기 출연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출연하셨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예. 제가 김민석 의원님 때문에 출연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왜? 제가 정치에는 젊었을 때 관심이 없었는데 90년대 김민석 의원님을 보면서 어머 정치인은 저렇게 멋있는 분이 있니? 진짜예요? 네, 이거 저 진짜 저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그 김민석 의원님이 너무 멋있게 막 데모하시는 모습도 멋있더라고요. 그래 참 멋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민석 의원님을 다시 뵀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의원님한테 먼저 가서 의원님 제가 의원님 팬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서로 팬 아니었어요? 아니, 그 말씀 주셨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팬이었죠.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럼 이제 김민석 의원이 보시기에 임오경 의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시원시원하고 밥 잘 사주나요?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얻어먹습니다. 의정 활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시구나. 자 5선 갑시다. 5선. 아유. 뭘 그 정색을 하세요. 이럴 때는 정치 예능에 나와서는요. 당근이 좀 하셔야지 그게 재밌어지는데. 이게 겸손해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당연한 걸 물어보시니까 그러죠. 버릇하니까. 벌써 적응하고 있어요. 자, 이력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1971년 12월 11일생 맞습니까? 네, 양력으로 12월 28일인데 부모님이 시골에서는 그 호적을 잘못 올리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음력으로는 11월 11일.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 게요. 고등학교 때 이미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거 쉽지 않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바로 대표팀 밑에 그 이제 상비군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상비군이 되었다가 88 서울올림픽 끝나고 세대 교체로 바로 대표팀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새빵 살았는데요. 같은 새빵 살던 청년 중에 하나가 조선대학교 핸드볼을 배웠어. 근데 키도 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농구나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접한 선수가 핸드볼 선수예요. 지금도 우리 지호도 핸드볼 잘해요. 야구를 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핸드볼 공 갖고 이렇게 자유투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골인 집어넣는. 핸드볼이 학교 체육에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50, 60 세대는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우리 때가 한참 핸드볼이 붐이었어요. 네, 학교 체육에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서대문 중학교라고 없어진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서대문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가 없어졌는데 거기도 핸드볼을 잘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신 분이고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 노르웨이 꺾고 금메달. 이게 지금 황영주 선수가 그 마라톤 금메달 땄던 바로 그 92년 올림픽이죠. 네, 제가 11번째 여자 핸드볼이 11번째 금메달이었고 황영조
지금 감독이 12번째 메달, 네. 금메달. 그때 제가 이 올림픽 이거를 군대에 있을 때 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네. 자, 다음에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이게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이나 거의 버금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은 그 당시 이제 10개 나라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12개국, 12개국이 나오는데 출전하는데 세계선수권대회는 24개국. 그러니까 9경기를 치러야지만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선수권대회에 우승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도 했어요. 국가대표에 다시 복귀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선수로서는 상당 부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유명한 우생순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은메달. 그러니까 금메달은 못 땄지만 금메달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때 2004년이었고요. 1995년에는요. 그 일본 여자 핸드볼 리그 소속 히로시마 메이플레즈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고요? 그럼 그 올림픽 선수를 했던, 그러니까 출산 후 복귀했던 것보다 더 전에 감독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이 94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잠깐 그때 대표팀 활동을 쉬고 제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싶었는데 이제 일본을 먼저 제가 스카우트 제안이 있어서 갔는데 그게 94년. 그리고 일본에 가자마자 플레잉 코치로 갔다가 95년에 감독으로 승격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95년도에 제가 플레잉 감독으로 승격을 해서 95년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 계속해서 선수로 컴백했다가 대회 마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양쪽 일을 다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럼 지도자 생활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지도자 생활이요? 13년 반이요. 와, 오래 하셨구나. 네. 그 프로야구 초창기 때요. 백인천 감독이라고 네. 선수경 감독이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감독도 하는데 선수 기량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죠. 다음에 2008년에 서울특별시청 여자 핸드볼 감독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좀 아는 입장에서 선수 때 잘 뛰는 선수가 있고요. 실제로 선수 때 잘 뛰었다고 그래서 감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종합적인 머리와 어떤 분석 능력이라든지 선수를 기용하는 능력 같은 종합적인 머리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분은 일본에서 그렇게 오래 하시다가 서울시청이 핸드볼팀 만드니까 초대 감독이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건 머리가 일단 좋아요. 거기다가 해설까지 잘하기는 또. 네. 그러니까 SBS 핸드볼 경기 해설위원까지. 이 해설위원 되게 잘했어요. 보면 저런 스타 플레이어가 해설위원도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드물거든요. 이거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좀 숙이고 평소같이 있어야 하세요. 될것 같아요. 평소같이. 그럼 이렇게 좀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좋은 감독이 되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 선동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선동열 감독한테는 좋은 선수만 갖다 놓으면 잘해요. 근데 좀 못하는 선수는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감독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우승하는 거는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팀은 단단한 응집력 같은 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형 선수를 데려다 놓고 제가 이제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선수들을 가르쳐 놓으면 그 앞으로의 우승도 길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로 한 번만 우승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팀을 탄탄하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진짜 탄탄한 팀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이제 후자를 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단단하고 오래 네. 가는구나. 그게 이제 팀이 이제 어중간하게 순위 열리려고 주전 위주로 쓰잖아요. 그러면 후보들이 기회가 박탈이 돼요. 이럴 때 감독이 과감하게 결정 내려야 돼요. 이 팀을 이번 시즌 포기하고 리빌딩으로 가자. 그럼 이제 후보들을 많이 주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면 그 다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도 감독을 해봐서 알아요. 사회인 야구팀 감독을 해봤는데 그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핸드볼 영웅, 그냥 단순하게 종목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인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찍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감독이 말씀을 못 하시네. 큰일이네, 이제. 다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캡틴 역할을 했고 그리고 24살에 최연소 감독을 했고 또 여성 최초 감독, 구기 종목 최초 감독을 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저도 어린데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온 아이들 마음을 제가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선수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팀을 좀 변형해 나가는 그런 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훈련할 때는 선수들이 제 눈동자 한번 마주치기가 힘들 정도로 카리스마 있게 하고 그다음 훈련을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을 선수들 측면으로 제가 모든 걸 바라봐주고 같이 노력하고 그리고 고참과 후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도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다 해준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못 하는데 제가 원래 선배 쪽에 가서 저 후배하고 이렇게 하면 저 후배가 너 은퇴할 때까지 충성할 것 같다. 또 후배한테 가서는 내가 너라면 저 왕언니한테 한번 가서 음료수 사들고 가서 언니 팬이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저 언니가 너를 잘 지켜줄 것 같다. 이거를 보이지 않게 중간에서 계속해서 매개체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팀이 탄탄해지고 최고의 성적을 내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저는 작은 정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 그러면은 의원실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할 때는 수석보좌관 주장 정도 되는 거네요. 무조건 네, 수석보좌관을 통해서 제가 모든 미팅을 일단 하고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석보좌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제 수석보좌관이 알아서 하게 하고 수석보좌관한테 어떤 비서관이 실수를 했을 때 나에게는 2번은 경고는 있지만 3번째는 퇴장을 알아서 시켜라. 알아서 결정을 해라라고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팀을 운영하는 데는 완전히 훈련된. 그리고 국감을 리더십이네. 치를 때는 제가 새벽 3, 4시까지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작성하고 하는 걸 보고요.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국감이니까 당신들도 알아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하지만 식사는 잘 챙겨라.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이제 그런 기간이었고요. 하지만 국감이 끝나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자도 한 명씩 나오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또 수석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막내를 좀 편하게 해주고 인턴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도 좀 자주 시키고 그리고 금요일은 집에서 모든 보좌진들 재택근무해라 라고 해서 일이 없을 때는 좀 편하지만 그 안에서 집에서도 확실하게 일은 해가지고 오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확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와라. 이제 그렇게 보좌관에게 수석에게 다 아침마다 저 국회 지시를 앞에 잔디밭 한 바퀴 돌리고 뭐 이러는 건 안 하죠. 운동도 시키고 그럴 것 김민석 같은데. 의원실하고요. 이모경 의원실이 핸드볼 시합 한번 좋겠네. 그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전 백재현 의원님이 삼선이셨어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 보좌관을 제가 이제 한 5명 정도 제가 이제 제 보좌관으로 쓰게 됐는데 그 보좌관들이 하는 말이 백재현 의원님하고 저희가 뭐 회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밥을 먹어야 되거나 일식인데 저는 우리 피자 먹자, 샌드위치 먹자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이 먹고 싶은 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퇴근을 안 하면 다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 당신들을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일을 마쳤으면 알아서들 가라. 나는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가라고.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태생이랄까 생각이 이렇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내 밑에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리더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로운 편이죠. 네, 그래서 좀 그게 자유롭게 지금 좀 풀어놓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지킬 건 확실하게 또 지키게 하죠. 이게요, 이제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선수 출신들이 나중에 행정가 되게 많이 해요. IOC원도 막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됐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선수 출신 중에 정말 머리가 좋고 이런 어떤 머릿속에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행정가 쪽으로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이모경 의원이 체육부가 신설되면 체육부 장관 1순위라고 보는 그런 사람. 근데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팀을 운영한 그런 어떤 지금 가령 국회에 보좌진을 하는 것처럼 팀을 이끌어본 그런 리더십 훈련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팬을 말씀하셨는데 정치가 끊임없이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반응과 문제제기 이런 것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한편으로는 그 끊임없이 훈련돼 온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포츠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랄까 인생보다 압축적으로 사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상 공인이라는 자기의식을 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원래는 제가 이제 메달리스트에 항상 선수 시절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반공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방송 출연이 잦아지면서 항상 반공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스포츠 하면서 방송을 출연할 때는 그래도 사람에게 사인해주고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뭐 하고 있어. 반대편이죠. 네. 맞아. 스포츠 할 때는 논란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완전히 많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라는 이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반전이 돼서 스포츠 이모경이 더 살기로는 편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사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이모경은요. 잘 모르죠. 제가 생활 안 해봤으니까 제 선입견인데 굉장히 아싸란 사람이에요.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그렇지 안 그런지는 한번 이따 보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3월에 광명시 갑 공천됐고요. 4월 15일 날 역사적인 그 우생순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모경이 민주당 왔대. 우리들이 이제 당원들이니까 잘할까 못할까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4년이라는 게 초선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잘할까 못할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모경이라는 글자가 간혹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직은 판단 불가인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분한테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라든지 또 전범기를 유니폼에 사용한다라든지 그 전에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으로 버리겠다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한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아직은 보이콧은 아니지만 일본으로부터 또는 IOC가 또 뭔가 해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선수 출신으로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우리 같은 주장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실 것 같거든요. 도쿄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콧은 먼저 선으로 저희가 국가에서도 또 문체부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 기관들이 있는 것은 자기들의 역할을 하라고 그 기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이번 사건은 IOC가 정확하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러한 선례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 일본이 한국을 걸치지 않고 IOC를 통해서 그거를 좀 삭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강하게 규탄했을 때 IOC는 한국에게 또 그거를 삭제해 달라고 또 의뢰를 했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일단 올림픽 헌정 50조를 보게 되면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활동을 또 언어적인 발언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거를 반영해서 또 원만한 올림픽을 위해서 삭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 저희가 성화봉송을 하는 데 있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제 표기가 딱 되어 있을 때 그거를 대한체육회에서 계속해서 IOC에게 푸시를 했어요. 규탄을 하고 그런데
IOC가 일본에게도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이 부분은 IOC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중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똑같은 선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될 곳은 IOC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OC의 공식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랑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가 되면서 이게 무산된다라 설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은 또 일본에 투자했던 그 기업가들이 한 2달만 더 연기하자. 백신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된 후에 하자라고 이렇게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IOC도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IOC원이 한 2명쯤 있는 거죠. 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하고 또 탁구 출신인 유승민. 그분들 뭐 하신대요? 그 두 사람도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세계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해서 이메일도 보내고 이러한 상황을 좀 설명도 하고 해달라고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독도 문제도 그렇고요. 그 전범기 사용 문제도 그렇고 이거 그냥 도발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침략했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의원님? 그럼 또 저희가 생각해야죠. 저희가 보이콧을 했을 때 그럼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이콧을 해서 출전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IOC에서 반드시 징계 처분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 다음 올림픽에 출전 금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입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OC가 일본에 대해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간단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한국을 대하는데도 한반도 기에다가 점 찍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IOC가 일본한테는 왜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2019년에 벌써 독도가 일본 표기가 찍힌 게 벌써 다 전 세계로 다 홍보가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좀 늦었던 거죠. 2019년 7월에 처음 대한체육회에서 일본이 그 표기를 찍은 걸 보고 IOC에다가 서면으로 다 규탄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는 대한체육회만 했었던 거죠. 우리 외교부 쪽에서도 좀 움직여주고. 좀 늦었다. 네. 제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2019년도부터 저희 외교부 쪽에서도 조금 그걸 체크해서 문체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좀 빠르게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올림픽을 이제 7월 23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 달 조금 남겨놓고 지금 좀 고도화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2019년부터 조금 대응을 좀 빠르게 대응했으면 이러한 사태로 올림픽을 남겨놓고 고민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그러니까 선수 출신 입장에서 보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한 선수들 입장도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5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5살, 7살 때부터 피겨를 탔잖아요. 그럼 대표팀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나이는 또 21살. 대략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격 같은 경우는 지금 노장 선수들은 35세 된 선수들도 출전하는 선수들은 생애 첫 국가대표 발탁이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25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0년 넘게 준비해서. 네. 자기 인생 3분의 1을 다 바쳐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스포츠인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지도자나 선수에게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에서 좀 경청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나 선수도 진짜 이렇게 함께 저희가 애국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 후속 대책을 좀 국가에서는 세워주면서 도모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이 걸려 있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고
정말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최고의 수단으로 쓰는 거지 보이콧은 사실상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이게 됐어요. 이게 됐어요. 아무튼 도쿄올림픽이 관련해가지고 가장 나쁜 건 일본이네요. 어떻게 자기 주변의 국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이 이렇게 계속 극으로만 갈까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계에서도 한일전만 하면 저희가 막 그 가슴에서 막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제가 일본에서 선수 겸 지도자로 활동을 했지만 거기서 가장 제가 원칙을 생각했던 게 나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애국자로서 일본 사람에게 작은 실수도 하지 않겠다라는 제 원칙이었어요. 제가 진짜 이거를 14년 동안 있으면서 일본인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1%의 실수도 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떠나오면서 제가 해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일전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텐션 엄청 올라가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시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몸에서 이 피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피가 이렇게 솟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건 누가 말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일전 하면은 스포츠계에서도 뭐 막 누구를 막론하고도 그냥 피 터지는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지도자나 선수도 그런 각오로 항상.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IOC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은 다 훼손돼 버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도쿄올림픽 취소 못하는 건 그거잖아요. 돈 때문이잖아요. 그 IOC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중계권료 같은 건 조단이에요, 조단이. 네.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관중 수입은 큰 의미도 없어 IOC한테. 네. 중계권료가 뭐 조 단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돈으로만 지금 이야기하니까 한국이 독도를 항의하거나 전범기 항의하는 건 됐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OC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어때요?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다 똑같아요. IOC 의원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만치 않은데 작년에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걸 1년 연기했기 때문에 투자한 예산 돈이 엄청난 아까 말했던 네. 것처럼 조단이기 때문에 IOC는 지금 이 올림픽을 치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 타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이 안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안 한다고 올림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피해는 다 일본도 피해를 보지만 그거 배상을 다 IOC에서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OC가 중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흐지부지 지금 하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입장이고요. 자, 이야기 진전시켜 볼게요. 지금 최근에 차기 정부에서는 체육부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걸 봤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네. 체육부 옛날에 있었죠. 있었죠. 다시 이거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스포츠부를 별도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연방정부 내무부에서도 스포츠를 담당하는 28개 국가 중 스포츠 용품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중국은 국가체육총국에서 러시아는 스포츠부에서 체육 및 스포츠 분야 국가 정책 및 공공 스포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체육인들은 선수 생활이 좀 단기간 활동 기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자립 능력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봤을 때 그 대한체육회 2019년도 조사를 좀 한번 봤더니 매년 1만 명의 은퇴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직 선수가 42%에 가까운 무직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4차 산업 복합 대중화 시대에 걸맞게 안전된 생활 보장 같은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체육부가 신설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스포츠 체육 공제회가 또 만들어져서 체육인의 안정된 보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엘리트 자꾸 체육하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과 전문 체육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체육은 요즘 우리 초등학교 10명 중에 뭐 1명이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습니다. 진짜 앉아서 아이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다 등이 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교 체육 스포츠 클럽을 맞습니다. 통해서 네. 뛰어놀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서 또 학교를 거의 못 가서 애들이 체육 시간을 거의 못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핸드폰과 게임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체육하면 엘리트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문 체육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건강한 우리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내는 학교 체육에 우리가 스포츠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문 체육으로 전향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저희가 생활체육으로 이제 저도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가장 이제 생활체육인이 됐어요. 일반인이 되었는데 건강이 가장 우선이더라고요. 저 오늘 오전에도 병원 가서 링거를 맞고 왔는데. 진짜요? 왜요? 예.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은 할 수는 없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계속 저하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석 의원은 요즘 자전거 타세요? 옛날처럼? 못 타요. 시간이 그쵸? 없어요. 네. 다리가 후들거리죠 이제는. 운동을 못 해가지고. 아, 정말 이게 좀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요새 네, 그 강한 소망이에요. 그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 못하니까. 김희석 의원님은 저희 의총 때도 스텝바이라고 기계가 있어요. 아, 그거 하시면서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는데 보였습니다. 제가 팬심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이게 저 김희석만 보여. 영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고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셨구나. 네, 예. 그 대부분 운동 부족에 시달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영국 같은데 행복부 만들고 뭐 이러는데 저는 체육부 만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인 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너무 커요.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 따로 만들어도 되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생활체육도 있고 뭐 사회체육도 있고 다 있는데 결정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가라는 측면에서 스포츠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화와 관광과 섞어 놓는다는 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체육부가 활성화됐던 건 전두환 시기 같은 때 뭐 소위 말하면 3S 정책 때문에 과대하게 커진 측면이 있지만 지금 다시 그걸 키워야 된다고 저는 거기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장래 꿈이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조사한 게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스포츠인이 훌륭한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운동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게 1위를 차지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성인이 되어서 이 생활체육을 즐긴다라면 우리나라 또한도 건강보험료 전략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 안 가고 체육, 네. 건강, 운동을 미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예방화하고 우리 전 복지정책 국민하는 다룰 때 그런 정책들 지자체들이 하는 곳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하라고 바우처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1년 하셨는데 아까도 그 이야기 비슷하게 하셨지만 뭐 네. 포함해가지고 1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선수, 감독, 해설가 아무튼 이런 쪽은 다 해보셨는데 드디어 제도권 안에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공격도 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셨는데 1년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괜히 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작년 초반 중반까지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를 일을 하라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진짜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1년을 진짜 돌아본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고 저에게는 그 가독이었던 것 같아요. 지옥훈련 같은. 그런데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그 지옥훈련을 걸쳐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스포츠 세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든 고비 지옥훈련을 걸친 다음에 항상 정상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에 섰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옥훈련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정치를 스포츠로 보시는 거예요. 시각이. 네,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돼서. 네. 그런데 정치에 들어와서도 제가 아까 초반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만 했던 이모경이 네가 무슨 정치를 하겠어. 진짜 이 삿대질 손가락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그 삿대질을 하기 전에 제가 강명갑으로 출마한다고 하면 강명갑 사람들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제 자신이 그래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초반에 제가 되게 많이 이제 당하고 제가 이제 협의를 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레벨에 올라오신 분은요, 이 보통 일반인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 현장에만 있던 사람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갑자기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일반 분들,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한 것 부분에 있어서 힘은 들었지만 다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 상대였으면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제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후보 때 이 사람들에게 이모경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열심히 뛰면서 이모경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동하는 이모경이 되자라는 그래서 지그지글럭 한 말이 있어요. 2%의 행동이 98%를 지배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2% 가지고 98% 강명 사람을 다 내가 바꿔놓자. 나아가 대한민국 사람을 다 바꿔놓자.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한 걸 생각해보면 참 지옥훈련 같은 과도기가 있었지만 저는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그 사람의 간지러워하는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요즘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방송에 다루는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사되고 판사된 사람들이 그들만의 엘리트 의식으로 지역구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무슨 검사 출신 왔네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진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들과 다른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인에서 이런 정도 올라오신 분들은요. 공부를 했어도 성공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모경 의원님한테 팬심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걸 좀 보고 듣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지역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지역구민들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역구 굉장히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아주 잘 하신다고 이미 소문이 상당히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지금 처음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신 분들이 막상 또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저 사람은 정치꾼이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법한 딱 그 고민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질문이 그런 식으로 여쭤봤던 건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 잘 뽑았다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아니, 지난주에 나오신 분이 이동주 의원이잖아요.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치킨집도 하셨고요. 분식집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진짜 국회의원은 10대를 대변할 사람은 법이 안 그래서 그렇지 10대가 하면 돼요. 근데 스포츠 쪽에도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스포츠 팬들 아마 전 국민이 스포츠 하나 정도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스포츠인 중에 국회의원 자질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상한 시선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어제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김승호 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 영화 학교 가는 길. 그 전에 미리 봤어요. 학교 가는 길을 어제 보셨구나. 시사회가 있어서 꼭 보고 싶어서 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거기서 저에게 이제 남는 게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걷는 게 나하고 좀 다를 뿐이고 말하는 게 나하고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이렇게 비장애인으로 나누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크게 했고요. 또 하나는 눈물이 참 많이 났던 게 저도 엄마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엄마인데 내 자식보다는 하루 이틀 더 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내가 내 자식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부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장애를 가진 내 자식을
누가 쳐다나 봐줄까 이 말을 하는데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학교 가는 길을 보면서 나는 참 평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녔던 학교가 이 아이들에게는 이 엄마들에게는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모경 너 지금까지 살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공부를 하고 어깨를 도닥여주면서 더 열심히 하자. 세상에는 참 힘든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서 어제 또 하나의 큰 공부를 배움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그 배움을 가지고 왔던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공감력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 판검사철씨만 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줬던 스포츠 영웅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 갖고 있으면 우리 지역구에 이모경 의원이 있으면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어요? 애로사항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나면 바로 소문이 나서 또 연락이 옵니다.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난다고. 진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공감하시나 보네. 제 강명이 32만인데 이 많은 분들을 제가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안 챙기는 게 아닌데 시간이 되어서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주말이었어요. 제가 행사가 있어서 다 마치고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학부모가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의원님 잘 계시죠? 그런데 제가 그 학부모를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냐면 몸이 많이 아파서 몸무게가 한 15kg 이상이 빠졌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잠깐 차를 세우라고 해서 그 가게를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강한지 아니면 진짜 아직도 아파갖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사람 몸이 한 달도 안 돼서 막 15kg씩 빠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픈 건데. 네. 스토커가 달라붙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15kg 이상이 빠졌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고 또 찾아갈 시간은 없고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연락 와서 차 세워 하고 잠깐 들어가서 그 학부모를 만났는데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 나는 당연히 저를 안고 우리 주민들이 뒤로 서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민들이 앉고 내가 서고. 네.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이 우러나오는 그냥 진심에서 했는데 그게 페이북에 이제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 뭐냐. 의원님한테 어떻게 감히 의원님이 앉아야지. 그래서 아이고 아니에요. 의원이 앉는 게 어딨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요새 많이 그렇게 저 의원들이 서고 주민들이 앉고 그렇게 많이 찍어요. 저도 동네 가면 그렇게 찍어요. 맨 구석에 서서 사진 찍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주인공은 당신들이다. 그럼요.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한 말도 다 이해가 가요. 연락이 와서 의원님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의원님 아니 그 학부모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연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와 식사를 한번 하게 되면 그 32만 명하고 제가 다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서울이 아닌데 공이 쓰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광명. 맞습니다. 참. 자,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한 45분 지났거든요. 근데 의원님한테서 막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동화돼서 이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막 펜싱이 마련되면 안 되는데요. 나머지 이런 시간을 좀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임오경 본인 이름으로 재밌는 삼행시를 지어오세요. 준비해 오셨죠? 아니 제가 우리 보좌진이 하나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정치 버전으로. 그래서 임 하면 임전무태 일꾼, 오 하면 오매불망 민생, 경 하면 경세지민 정치. 이거는 이제 공범이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본인이 한번 제가 눈 띄워드릴게요. 본인이 한 걸로 그냥. 네, 제가 오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게 좋아요. 임오경은 금메달과 행운을 가지고 다닌다. 오경이가 새날을 출연하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기를 쓰셨구나. 경사로운 일만 새날에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야.
오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사실 이게 더 낫네요. 시를 앞에 쓰셨네. 주전부터 이런 거는 시를. 그래. 이 양반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럼. 그리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의원님 뭐냐면은 새날의 운빨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새날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우리끼리의 룰이 하나 있어요. 그 새날의 운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18년 만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수 현역 시절 지도자 시절에 항상 이모경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이모경과 함께 대회를 나가면 우승할 수 있어. 그리고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놀고 다니시는 좋게 해주고 분이구나. 도움을 네, 주는 그리고 사람. 제가 출전한 구제대회는 다 메달을 5개를 획득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항상 오경이 옆에 있으면 행복하고 행운이 있더라. 이런 표현을 수식어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 스포츠 현장에 있을 때 들었던 말인데 정치에 와서는 새날에게 그런 기쁨을 주면서 새날이 지금 저에게 이제 여기 출연하게 되면 김인석 의원처럼 된다. 오선 화이팅! 여기 있잖아요. 진심인데 내가 식당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오후 3시에도 손님이 따라 들어와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 택시를 타면 무조건 합승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끌고 다녔는데 그 에너지가 만나니까 이제 서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실 이제 몸이 풀리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제 원래 그 스포츠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시합 전에 몸 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뭐지 스포츠 안 하는 사람들은 바로 게임 들어가잖아요. 최소 1시간 이상 몸 풀고 스트레칭 해야 되고 야구로 말하면 캐치볼도 해야 되고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몸이 풀려서 경기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어떨까요? 이모경 생애 최고의 순간은? 생애 최고의 순간이요? 과거를 들으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올림픽 큰 대회 같은 거를 많이 출전해서 메달 딸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최고 순간은 언제냐라고 하면 작년에 제가 4월 4.15 당선됐을 때. 지역구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 지역구 사무실에 선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개표 보고 이럴 때 그 감정이 어떤 거예요? 못 나갔습니다. 저는 뭐야, 떨려서? 집에서도 안 봤습니다. 네, 떨려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운동 선수로서 현장에서 겪었던 것은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정치인으로 제가 탈바꿈해서 오자마자 제가 또 당선이 안 되게 되면 조직 생활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 나를 영입한 사람 더불어민주당에 또 자리 하나가 또 빼앗기게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나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좀 컸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선거 유세를 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책임감 때문에 나 하나로 나를 영입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에 내가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인사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치권에 괜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거의 절정에 달하면 그래요? 눈물이 나요. 선거 혹시 운동을 의원님도 하면서. 뭐 뒤돌아서 눈물 좀 훔쳐본 적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선거의 절정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날 때가 있지.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김민석 자기 진심이 의원처럼 다 이렇게 나가면서. 김민석 의원처럼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예선과 본선을 거치는 그 스토리는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겨냈을 땐 스포츠의 그 금메달 따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가 먼데 차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인사를 하는데 창문을 내리고 엄지척을 해주시고 클렉션을 눌러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답이잖아요. 제가 인사하는데 그거에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엄지척과 이렇게 제스처로 보여주시는데 그것 또한도 저에게는 감동이었고 너무나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줬던. 자, 결국에는 이모경 2개 순간이 있는 거네요. 생애 최고의 순간. 네. 앞으로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모경의 고민은 여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의외일수록 재밌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여기 오늘 새날에 출연하는데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히 또 많이 또 웃어서 욕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국민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잠깐이나마 국회의원을 떠나서 진짜 국민들에게 많이 좀 위로가 되고 또 제가 조금 웃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진짜 이모경의 진심 어린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돌아온 싱글입니다. 혼자 삽니다. 아, 그러세요? 재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작년에 했어요. 언제 했냐면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와이프와 남편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그게 참, 내가 정말 끼고 싶지 않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그게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손해죠. 그 점에서. 네. 그래서 너무 혼자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또 영입인재들하고 통화하면 남편이 어디 가고 남편하고 지금 밥 먹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치도 없이 그거요. 눈치도 없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제 같은 지역에서 저희 지역은 7명이 강령 갑에 출마했어요. 다른 당에서도 무소속으로도 지나가면 와이프가 있고 저쪽 가면 또 남편이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쓰고 다니잖아요. 남편, 후보 남편, 네, 옷에도 후보 다, 아들 뭐 예. 이렇게. 그래서 선거법 제한 규정에서 거기는 풀어주거든요. 저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작년에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남편이 그리울 때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고민 중에 가장 현실적이에요. 근데 고민이 뭔데요? 남편이 갖고 싶다? 네. 저는 꼭 재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나와 좀 대화를 해주고. 저 김민석 의원이요. 작년에 재혼하신 분이세요. 네, 너무 부러워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 노하우를. 아니 50대에 재혼하는 방법. 지금 없어요? 마이크 가깝게요. 있는 사람 아무하고 그냥 결혼할까요? 아니 이거 얘기를 못. 정말. 근데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혼자 살면서 가장 지금 뼈아프게 느낀 게 반드시 재혼을 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없는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이모경 의원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고민이 우리가 더 지금 치고 들어가지를 못하려고 그러는데 그 본인이 만약에 지금 마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전 좋다. 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연애 심리학 박사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 한 적이 있는데 굳이 분석하자면 저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인식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영웅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장벽처럼 느껴지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소탈하다거나 이런 자기 이미지를 보여줘야 접근성이 가능한 건데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새날에 지금 추진위원회 결성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셀 거야라는 인식이 감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조건 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가치 판단을 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건 맞네. 있으면 공개적으로 말 못하죠. 연애 상담사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견이 되거든요. 제가 2남 6년대 가장 여리고 겁이 많고 책만 보고 그림만 그렸던 딸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딸이 6인데 6명 중에서 가장 제가 여성스러운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안에 큰언니가 있으면 큰언니가 요리도 제일 잘하고 하잖아요.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하고. 그런데 큰언니가 제가 한 요리를 먹고
항상 이제 저한테 김치를 담게 하고 야. 요리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한 사람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항상 현장에서는 커트머리에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직업 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적인 것은 저는 내조를 하고 집에서 조용히 책도 읽고 이런 거를 제가 얼마 전에 10일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전 너무나 행복했어요. 책 5권을 읽고 그다음에 딸에게 매일 밥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사는 이제 제 또 후배하고도 계속 제가 밥을 다 해서 주고 살림을 제가 다 하고 강명으로 이사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제가 구석구석을 쳐다보지 못했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다시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제가 그런 여자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 말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잖아요. 그 선입견이 이제 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는 건데 저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필요하니까 그 성격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여성스럽다. 본인이 자기 어필하신 거네. 일단 알겠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송상으로 이모경 국회의원이 재혼하고 싶대, 좋은 남자친구 하나 갖고 싶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까? 아니, 재혼하고 싶다가 아니라요.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 정치인이 되어서 지금 뼈저리게 아, 느끼고 오히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고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돈을 들은 분들이 다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죠, 이제. 아, 능력껏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데.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이거 역대급 재밌었어요. 제가 그 이해식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고민이 탈모가 고민이라고 했던 그 이후에 굉장히 재밌네요. 자, 감사해요. 이모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한 거.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모경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제가 스포츠 현장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면 정치에서는 이렇게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볼 때는 이 양극화가 되는 사이에서 저는 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소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이 정치를 이제 시작했고, 저에게 정치라는 것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내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그지글러가 한 말처럼 행동하는 2%가 되어서 98%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 절대적으로 정치꾼은 안 되고 싶습니다. 재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도 없는 행동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한 사람을 상대해도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민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고충을 해결해주는, 빠르게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단계가 있다잖아요. 정치꾼, 정치인, 정치가 이렇게 최소한 정치인은 되고 싶다. 그런 아니요, 정치가가 되고 정치가 싶습니다. 오. 네. 정치가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손가락을 꼽아요. 아직까지는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항상 어린아이들에게도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그 꿈을 제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큰 걸 바라봐야지. 하지만 절대적으로 정치꾼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재선을 위해서 내가 광명 시민을 농락하고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싶고, 또 국민을 상대로 그런 거짓 같은 정치인은 안 되고 싶다라는 거. 스포츠인들한테 가장 많이 발견되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의리 같은 거거든요. 나쁜 의미 저폭적 의리가 아니라 뭔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술술 쓰지 않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것들, 저는 그런 걸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연하게 스포츠용 이모경을 이렇게 1시간가량 이야기해보니까요, 마음이 더 가네. 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저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이제 새날 가족 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새날 가족이 되셨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논란거리가 가끔씩 계시잖아요. 제가 다 검색해 보니까 제가 몰랐던 논란도 있고 그러던데, 그때 이제 우군이 되어줄 사람들이에요. 새날 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이모경입니다. 저는 정치인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저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서로 소통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국회를 딱 나오는 순간에 배지를 뺍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정치인으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제가 힘들어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좀 내밀 테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새날 패밀리들과 함께 손잡고 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모경 TV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도 있었나요? 이거 아니 순발력 대단하신데.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